지금부터 2024년 포항시 복지학당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승낙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포항시 정무특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병환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포항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부대표님이신 황보관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의 포항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부대표님이신 도학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순서를 앞에 드려야 될 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네, 김영철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는 포항에 29개 읍면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북구에서 오신 위원장님들도 단체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오신 위원장님들 모두 일어서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일어서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편준 포항시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내빈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고 계신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대신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든 일정을 미루시고 참석해 주신 이상철 정무특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철 정무특보님, 감사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견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포항시 복지학당 강의를 한다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그래도 이웃간에 정이 있고 살만한 도시 아닌가를 느끼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인사드릴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오늘 꼭 좀 와봐야 되겠다. 다른 일정이 바쁜데 불구하고 꼭 좀 참석을 해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이웃들에게 흔히 뭐 밑반찬 제공한다거나 호국 보훈단에 받아서 우리 호국 보훈 가족들에게 또 봉사활동 하시는 거, 또 집수리 해주시는 거, 또 어떤 데 보니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성금 내시고, 여러분들이 손길이 있는 이런 손길이 여러분들 손 다 비춰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한 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좀 각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 이런 걸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남구, 북구 위원장님들 위해서 박수 치시던데 이거 부탁드리고 싶어서 우리 모두가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합시다. 마무리 이야기로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봉사활동 잘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어서 강의 시간 조금은 조령 걸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강의하신 교수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특히 이 교육 내용이 여러분이나 저나 바로 우리 일이 되고 또 내교에서 일이니까 좀 관심 있게 강의를 잘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는 김영철 포항시 의회 복지환경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늘 이래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또 지역에 늘 이래 고생하시고 이런 걸 저희들이 압니다. 알고 아마 우리 오늘 그 고독사 사람이 살다가 이제 가실 때 그렇게 고독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꼭 좀 찾아 쓰시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으신데 하여튼 잘 하셔서 우리 복지국에는 우리 편중 과장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포항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진짜 노력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힘껏 좀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아마 잘하실 겁니다. 저희도 또 의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환경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의회를 운영하시는 김영철 복지환경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명환 실무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정명환입니다. 오늘 포항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준비한 이 복지학당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영예사회복지 공무원분도 계시고 우리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또 사회복지 일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상철 정무특보님과 김영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고독사라는 얘기가 참 많죠. 그동안 아주 많은 경험도 하셨고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될 이런 얘기들을 오늘 또 기꺼이 흔쾌히 또 찾아주신 김석중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좀 소중한 시간을 갖고 정말 우리 지역에는 고독사라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포항시 사회복지기관과 행정과의 민간 협력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정명환 실무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내빈 소개는 마치겠고요. 다음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퍼포먼스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퍼포먼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같이 살피고 함께 찾는 행복한 포항을 만들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카드 섹션 퍼포먼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퍼포먼스는 이웃이 이웃을 보살피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활약으로 포항시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항상 같이 살피고 함께 찾는 행복한 포항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배부해드린 퍼포먼스 타올의 문구가 앞으로 향하게 가슴 높이로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올의 크기가 좀 커서 옆으로 펼치시기 힘드신 분은 옆에 분과 같이 타올을 들어주셔도 좋으시겠습니다. 퍼포먼스는 제 선창에 따라 당신을 지키는 이라고 선창을 하면 우리라고 힘차게 외쳐주시고 이어서 포항시가 라고 선창을 하면 함께 합니다 라고 외쳐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파이팅이라고 외치면 파이팅을 3번 같이 외쳐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진짜 준비되셨죠? 네. 너무 지금 좋습니다. 네. 더 활짝 펼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우리 포항시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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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좀 더 들고 계셔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의 발음을 담아 타올을 가슴 앞에 좀 더 활짝 펼쳐주시고 내빈분들께서는 피켓도 잘 들어주시고 잠시 포즈 취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퍼포먼스는 사진으로 끝나지 않고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포항시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유튜브 홈페이지에 또 영상이 함께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포항시 복지학당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견과 고독사 예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는 등 현 정부는 복지사업 중에 고독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고독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9개 읍면동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유품정리사이자 고독사 예방 전문가인 키퍼스 코리아 대표 김석준 강사님을 모시고 2024년 포항시 복지학당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견과 고독사 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석준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요. 사투리를 안 쓰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여기서 마음껏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죠? 오면서 참 놀랐습니다. 포항하면 물에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요. 왔더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음번에 선진지 견학을 갈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포항 쪽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는요, 텔레비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요. 평소에 제가 사실 그 텔레비전 잘 안 봐서 정말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인지 몰랐는데 나가서 이제 국민 MC 유재석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생겼더라고요. 사실 뭐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고 아주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왜 국민 MC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녹화를 1시간 동안 쭉 하고 나와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분께서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시는 김영창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영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명창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득음을 하셔서 소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명창이라고 한다면 귀명창은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잘 들어주시는 분들을 우리가 김영창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김영창이 꼭 되어야 될 대상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김영창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모친께서는 항상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친은 저에게 참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어릴 때부터 사실 제가 좀 많이 배워왔는데요.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무슨 일만 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쪼잘쪼잘쪼잘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갔더니요, 이렇게 김영창이신 우리 모친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신 이유가 뭐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효자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면 인터넷 댓글로 남기겠다라고 해서 협박을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효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동안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잘 몰라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텔레비전에 나왔는데요. 텔레비전에 나오게 되었던 이유가 제가 하고 있는 조금 독특한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유품정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일반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하고 똑같냐면요. 예전에는 이사를 할 때에 가족들이거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사를 도와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집에 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친구분들께서 전화 오셔서 주말인데 이사하는데 좀 도와줘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예. 미쳤냐라고 소리 안 하겠어요? 예. 전화를 한통 해라고 아마 할 겁니다. 포장이사까지 전부 다 될 수 있는 세상인데 도와달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원래는 가족들이 다 집을 정리하거나 또 가족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이 유품을 다 정리하거나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점점 현대사회가 조금 바빠지다 보니까는요 가족들이 점점 부족하고 그래서 유품을 정리할 사람이 일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원스톱 전화 한 통만 해주면 정리를 다 해주는데요. 유품 정리사가 해야 될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오늘은 고독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볼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다거나 하면요, 그닥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또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슬픈 사연을 또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직업이 하나 있을 텐데요. 어떤 직업부터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장의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예전에는 장의사가 동네마다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간판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예, 지금은 이제 장의사라고 부르지 않고 장례지도사라고 합니다. 국가 자격증이 된 지가 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례지도사 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30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례학과라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장례를 전공으로 배우는 그런 학과가 있거든요. 장례학과가 있는데 이곳을 졸업하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장례학과가 한 몇 곳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총 5곳 있습니다. 아주 조금 희귀한 학과인데요. 서울에는 성남에 을지대학교가 있고요. 대전에 한 군데가 있고 이곳 가까운데 경주에도 소라벌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장례복지과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좋은 장례지도사들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방송에 와서 찍어갔습니다. 조금 보면 공부하는 모습인데 조금 독특한 게 조금 특이한 게 하나 보일 텐데요. 특이한 게 하나 보이십니까? 예, 어떤 게 특이하나요? 예, 옷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데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어김없이 매주 화요일 날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넥타이는 어떤 색깔 하고 있겠습니까? 예, 검은 색깔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보통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과잠바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과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우리 학교의 우리 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게 과잠바를 대신합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만나 뵙는 분들이 유족분들을 만나 뵈니까요 생활 속에서 유족분들 슬픔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 뵙는 분들이 항상 고인이니까는요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장례학과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실습들을 해야 합니다. 서예도 배워야 하고요. 예절도 배워야 하고 제사도 배워야 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배우는데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실습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고 계시면 이런 실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요. 실습이 어떤 실습을 하겠습니까? 예, 연습 실습이라고 하는 실습도 합니다. 연습 실습을 하려면 실습실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실습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정장을 벗고요. 하얀색 가운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실습을 하는데 학교에는 실습을 하는데 시신은 없습니다. 마네킹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올라가서 시신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의를 입히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첫 시간에 이제 실습을 하려면 여기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전부 다 이제 입학도 했고 실습을 해야 하니까 첫 시간에 여기로 다 모이세요라고 하면 몇 명은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밖에서 쭈삣쭈삣 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실습실에서 뭐 있어요라고 하면 다 들어와서 기다리실 것 같아요? 아니면 밖에서 쭈삣쭈삣 하실 것 같아요? 네, 밖에서 쭈삣쭈삣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장례학과를 지원해서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옵니다. 근데 실습을 하려면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학생들을 뒤에서 억지로 밀 수는 없으니까 4년간 있으면서요 꾀를 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요 2학년들이 앉아있고요 1학년들이 들어오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 그 문턱을 넘고 실습실에 들어오면요 이때부터는요 완전 자기네들 공부하는 곳만 되는 게 아니고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다른 데 가라고 그래도 절대 안 나갑니다. 보통 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가려면 다 도서관에 가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도서관을 안 갑니다.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도서관에 안 가고 여기서 공부를 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도서관에 가면 자리를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일 좋은 건요. 탁과 학생들이 무서워서 여기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반이 공간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요. 장난치는 모습을 밖에서 한 번씩 보고 있으면 참 가관입니다. 왜냐하면요. 숨바꼭질 하는 걸 또 보면 기가 찹니다. 어디에 숨으면 안 잡히겠습니까? 예, 만석에 숨을 찍어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에 뚜껑을 닫아놓고 있는 친구들도 실질입니다. 근데 반 뚜껑 닫으면 큰일 납니다. 산소가 없어서 곧바로 화장실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난도 치고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1학기 지금 이제 기말고사를 끝냈거든요.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기말고사를 끝났는데 끝내고 나면 우리 학생들 전부 2학년들은 실습하러 가야 합니다. 실습하러 가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장례식장에 영안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실습을 하러 갑니다. 실습을 하러 가는데요. 대부분 시신은 눈을 감고 가만히 주무시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편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애매드려야 하기도 하고요.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등이 시간이 있으면 약간 좀 붉은색이 있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피가 쏠리면 화장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이렇게 자라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수염을 조금 깎아드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수염을 이렇게 면도를 하다가 초보들이니까 실수를 할 거 아니에요. 살짝 대기로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피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피가 납니다. 네, 대신에 피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 피는 혈소판이 있어서 딱지가 돼서 멈추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피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럼 큰 사고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피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대로 가만히 냅두면요. 피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별도로 약이 있으니까요. 약을 살짝 넣으면 딱지가 져서 그래서 피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들 가운데서는요. 자칫 댁에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발견을 안 해주시는 조금 늦게 발견되는 시신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경과가 되면요. 색깔은 조금씩 변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알코올을 손에 묻혀서 닦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물허물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줄을 더 떼야 되고요. 또 수의를 입고 해야 되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안타깝게 그만 한지를 많이 떼서 가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지경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시신 색깔이 많이 바뀌고요. 갑자기 콧구멍에서 벌레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벌레들이 파리가 되어서 날아가면서 그동안에 계속 시신을 먹기도 하기 때문에 처참하게 바뀌는 이런 분들도 있을 지경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깜짝 놀라서 초보들이다 보니까요. 구토를 하거나 또는 튀어나가서 트라우마 경기를 좀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등록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지경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학생들 어때요?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말 지독시게 안 듣습니다. 네, 전국에 아마 말 안 듣는 대표 선생들 다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증명을 제가 해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거나 또는 손자들 또는 조카들이 저 오늘부터 대학교 전공을 시체 닦으러 갈래요? 라고 하면 그래 가거라 라고 찬성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떠들어말리시겠어요? 떠들어말리겠어요? 다 입하겠잖아요. 말 지독시게 안 듣죠? 예. 그래서 첫 시간에 물어봅니다. 아니 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을 텐데 참 말 안 듣는다. 그럼 왜 니네들 하고 많은 과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이과에 왜 왔니? 아니 컴퓨터가 있으니 요즘은 컴퓨터학과도 있고 또 뭐 경영학과도 있고 이거 좋은 과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너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선도 별로 좋지 않는 이 장례학과에 왜 왔니? 라고 하면요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마지막에 꼭 제 손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외국과도 같은 친구들인데 이렇게 자신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일을 좀 배워보려고 하고 세상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그만 이렇게 동치가 시신을 보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떠나말렸던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요. 마음의 문만 닫는 게 아니고 방문도 확 끌어 잠궈버립니다.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고립이 왜 생기느냐면 어떤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히키코모리가 생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전보다도 훨씬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저도 좀 상처가 좀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입니다. 어때요? 저도 장례집사를 하고 있는데 장의사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큰일 났네요, 이거. 이름표를 달고 다니든지 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쪽 분야에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사업을 했었는데 일본 쪽으로 무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거를 중국에 팔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에 팔기도 하고 하는 무역 사업을 했는데 한참 사업을 키우고 또 돈도 좀 벌고 하던 차원에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사망을 했습니다. 바다로 여행을 갔는데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저는 굉장히 많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고요. 사업을 왜 해야 될까? 돈을 또 벌면 왜 벌어야 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했을 때인데 이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호텔방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NHK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유품을 정리하는 회사가 소개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제 시선을 조금 끌었습니다. 제 시선을 끄는 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에는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이 생겼는데 서로 물건을 다 정리한 이후에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요 그걸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타타미 와케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은 전부 다 태우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귀신 달라붙는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좀 찜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서로 나눠 가지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시선을 좀 끌었고요. 이런 유품을 정리하는 현장들 가운데서 30% 정도가 특별한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댁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발견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고독구식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고독구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간 무려 32,000명씩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집에 왜 사람들이 있는데 임종을 아무도 발견해주지 못할까? 그런데 이런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32,000건씩 있다고? 라고 하면서 너무 호기심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를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만난 사람은요, 이 요시다 다이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시다 다이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책을 14권 쓴 사람입니다. 글을 아주 간결하게 잘 쓰시는 분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게, 한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돌아가신 이후에 늦게 발견되는 이런 고독사와 또는 고립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따라다니면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 일본에 어차피 거래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좀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한번 따라다녀봐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도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국에 지점이 굉장히 많고 관계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3년간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하고 있던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쪽을 완전히 전역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는요, 점점 무서운 현장들을 가게 되었고 많은 마을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무서운 고독사 마을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맞닥뜨렸던 고독사 현장들은요, 그나마 감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건, 두 건 가다 보니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졌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1년에 한 동네에서요 200건씩 고독사가 발생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요코하마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보통 기초하는 동네에 갔더니 1년에 200건씩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처참한 모습들을 보니까는요, 이런 일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불길한 마음들이 자꾸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저 혼자 알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서 요시다 다이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 책을 봤더니 책에 이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한국에 이걸 좀 알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 책은 중국과 대만에도 소개가 되었고 또 시리즈로 이 책이 나와서 드라마로도 제작되기 때문에 한 권을 비싸게 사가지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인 제가 이 판권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우리나라에 출판을 좀 해야 되겠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한번 꼬셔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을 꼬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뭐 보시다시피 회사도 굉장히 크고 많고 돈도 있고 사회적 권위도 좀 있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할까를 보니까는요 제가 그걸 하나를 캐치를 했어요.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이 사람이 3남매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맞이였고요. 밑으로 여동생만 2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3남매입니다. 위로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형님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남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동생 안 필요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남동생 있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형님 좀 낳아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형님을 좀 안 낳아줬어요. 제 형님이 좀 안 내주실래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 내 남동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기로 했습니다. 의형제가 되었어요. 의형제가 되어서 이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우리 남동생하고는 좀 싸우기는 싸워도요 인권에 게 없습니다. 형제지간에 무슨 계산을 합니까? 판권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다 줄 수는 없고 조금 줄게라고 해가지고는요 조금 판권을 받아왔습니다. 2,000권을 제가 판권을 받아왔는데요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도장 받자마자 달려와가지고는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번역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고요. 책을 출판을 하고 나니까 2009년도에 이렇게 텔레비전에 또 위클리 경향이라고 하는 곳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를 아십니까? 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의 고독사 실상을 알리게 되었고요. 이 책 점점 이제 두꺼워집니다. 왜냐하면요, 일본 사례만 있었는데 제 한국에서도 고독사가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고독사에 한국 버전을 넣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책만 소개해가지고는 고독사를 좀처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이분을 모셔서 사비를 틀어서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고독사 예방하는 DVD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송국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요, 고독사가 조금씩 번져가게 됩니다.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는 굉장히 무서운 한 해였습니다. 왜냐니까요, 출판을 하면서 책이 나와서 조금 기뻐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때쯤 맞추어서 고독사로 발견된 시신 한 구가 뉴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6개월 만에 할머니 한 분이 발견되었고요. 몇 달 있다가 또 2달 만에 할머니 한 분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땐 이미 저는 일본에서 32,000건의 고독사가 발생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다시 책을 봤는데 아니 심각한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보다는 일본으로 전화를 해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쪽에 가서 취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었고요. 그때부터 기자들이 대서특필을 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는 고독사가 점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가 되면요, 3건이 보도가 되었고요. 점점 고독사는 많은 보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5년 만에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67세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에 살고 계셨는데요, 5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발견을 누가 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이 발견했는데 발견될 당시에 위에는 옷을 9겹, 밑에는 옷을 7겹 껴입었고요. 손에는 목장갑을 꼈고 양말은 2개 신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 같죠? 집주인이 발견하자마자 112 신고를 했고요. 경찰관분들과 법의학자가 오셔서 부검을 위해서 시신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집주인한테는요, 심각한 후유증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랍니까? 소득 보고 놀라잖아요.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세입자 집을 이렇게 문을 열어봐야 되는데 혹시 똑같은 시신이 또 있을까 겁이 나가지고는요, 눈꼬리에 손을 못 잡는 겁니다. 게다가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서 트라우마 때문에 불면증이 시작되었고요. 동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다 보니 다른 세입자들이요, 한 분 두 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 두 분 떠나다 보니 이제는 다른 세입자들 다 빠져나갔고요. 월세를 받아야 본인이 이자도 내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할 수 없어서 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팔려고 내놓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 집 사겠습니까? 집도 안 팔립니다. 집은 집대로 안 팔리고 세입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밤에 잠은 안 오고 완전히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대거 달려왔습니다. 이 집을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들하고 윗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냄새가 났을 텐데 냄새가 안 났습니까? 라고 하니까는요, 아니, 냄새가 났습니다. 점점 심한 냄새가 났고 그게 짙어졌는데 이게 정화조 뚜껑을 어디에 안 덮어 놓았는 줄 알았지, 설마 이 냄새가 사람이 죽어서 나는 냄새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데 이렇게 미디어에 소개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책임을 한 사람 좀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욕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누구냐면요,
부산 초록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이셨습니다. 동장님한테다가 아니 복지 대상자인데 뭐 하셨어요? 라고 하는 식의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께는요, 저하고 함께 같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항의하는 투로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지경이었습니다. 곁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고독사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 결과론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항변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5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62세였는데 5년 사이에 동장님이 지금 몇 번 바뀐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발견된 당시에 동장님은 이걸 너무 어머니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고독사는 점점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 2018년도 점점 고독사는 많아졌고요. 그런데 많아지다가 뉴스에 이제는 잘 안 나옵니다. 뉴스에 고독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진 이유가 왜겠습니까? 없어져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너무 많으니까요.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가 발생해서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특수청소라고 하는 직업인데 고독사 현장에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냄새를 없애는 특별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또 아주 위생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병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독을 하고 그리고 벽지하고 장판을 다 뜯어내야 하고요. 세멘트를 흥건하게 젖게 만들기 때문에 피를 전부 다 그라인더 같은 걸 가지고 긁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존 발생기라고 하는 기계를 털어서 산소를 오존으로 전부 바꿔야 하고요. 이렇게 오존으로 전부 다 바꾼 이후에는 이번에는 오존을 또 빼야 되는 공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벽지 장판이 다 뜯어내어 있는 시멘트만 남아있는 내장재에서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금방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안에 애벌레에 알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꼼꼼히 잡아야 합니다. 이런 공정을 한 군데 하다 보면 왼쪽에 이렇게 한 페이지가 생기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한 페이지는 오른쪽 편에 보면 한 줄이 생기는 겁니다. 한 업체가 다녀오면 한 줄 한 줄씩 생기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20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20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보면 며칠이냐, 2달이 안 되는 동안에 20건의 고독사가 발생한 분들을 이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번호가 쭉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될 텐데요. 이 페이지 보시면 한 페이지당 20건, 총 합해서 200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한 업체가 200군데를 다녀왔는데 이런 업체가 전국에서 그러면 독점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왼쪽 편에 역시 마찬가지로 20줄이고요. 밑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0군데 다녀왔습니다. 이런 업체가 전국적으로요. 무려 40개가 넘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50개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숫자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렇게 기업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걸 교육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씩 받고 돈을 받고 가르쳐 주는 데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유튜버까지 생겼습니다. 고독사 전문 유튜버가 먹방 유튜버보다 훨씬 많습니다. 구독자 숫자는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유튜버들이 청소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면요. 서로 조금 경쟁이 되다 보니 누가 더 끔찍한 장면을 올려서 구독자 숫자를 확보하느냐의 경쟁이 되었고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손가락 뼈가 있거나 아니면 혈흔이 낭자한 장면 이런 게 마구마구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게임 유튜버는요, 이걸 가지고 유품정리사라고 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걸 보고는요, 옆에 알고리즘을 타고 저런 끔찍한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BBC 월드에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독사를 일본어였던 고독구시라고 하는 것을 영자 표기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어인 고독사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로 표기를 해서 해외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세계적으로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끔찍한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변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서 이런 변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 있는 걸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개를 치실 거 아니에요. 자,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올린다 하더라도 날개를 아마 치실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부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아마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올렸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럼 동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동의를 받았으면 뭔가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청소를 무료로 해줍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요. 청소를 무료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봉사자를 모집하거나 교육생을 모집해서 이곳에 현장에 데리고 가서 무료로 인건비를 가지고요.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이런 경쟁이 붙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건 우리들한테 고독사에 대한 왜곡되어 있는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독사가 분명히 노인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고독사는 중장년에 대한 문제로 연령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고독사는 또 그리고는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더 경과되니까 이번에는 연령대가 더 낮아졌습니다. 청년 고독사까지 있을지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독사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한테 특별한 이미지만 자꾸 심어주고 있고요.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도 고독사 사망자 숫자는 3,378명입니다. 끔찍하죠. 2009년도에 단 2건이었던 고독사 사망자 숫자가요, 불과 13년 만에 3,378건으로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 속도는 일본을 추월하는 속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고독사가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늘어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요, 저는 너무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이것만큼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독사가 발생하면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일 발생하는데,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데, 고독사가 발생하면요, 이런 현상이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요, 사람이 부패하면서 기름이 함께 나오고, 피와 기름은 떡이 되어서 사람의 옷을 흥건하게 적시고요, 적신 옷은 수분이 날아가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붙어버립니다. 옷을 벗기려고 해서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어디에다 연락하시겠습니까? 119로 신고를 하든지 112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19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소방관들이 오셔서 다시 112에 신고를 해서 형사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국가수에서 공인들이 오십니다. 형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요,
지문을 떠서 이분들이 신원 확인을 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공의들이 오셔서 하는 일은 혹시 이분이 사망 원인이 뭔지, 타살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살 정황을 확인하려면 옷을 벗겨서 육안으로 검시를 해야 하는데 옷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이 가위를 가지고요. 소매를 뜯어내야 하고 바지를 뜯어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살갗을 하나씩 뜯어냅니다. 시신은 굉장히 훼손됩니다. 게다가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벌레는 구더기가 되고 구더기는 2주가 지나고 나면 파리가 돼서 날아가면서 다시 알을 낳습니다. 얘들은 다시 구더기가 되고 파리가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쭉정이 같은 걸 남겨놓는데요. 한 달이 지나면 쓸어 담으면 20kg 쌀포대 한 포대 정도 나올지 모릅니다. 굉장히 번식력이 빠른데 얘네들이 먹으면 뭘 먹겠습니까? 전부 시신을 뜯어먹습니다. 그런 끔찍한 시신을 신원 확인을 하려고 하면요. 지문이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하얀색 코딩기를 덮고요. 경찰관 분들은 가족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족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치아 상태가 어떻는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셨는지 보철을 하셨는지 몸에 수술을 하셔서 핀을 박았는지 아니면 흉터가 있는지 이런 분들 여쭤봐야 되잖아요. 하얀색 코딩을 듣고 가족들을 부르면 가족은 달려옵니다. 본인의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리만 들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망했다라고 소리를 들으면 눈을 감고 가만히 주무시는 듯한 느낌을 이미지를 생각을 하지 다른 이미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와서 하얀색 코딩기를 탁 떨치는 순간요 지옥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라고 하는 소리조차 못 내고요. 서서 소변을 놓는 분들도 계시고요. 곧바로 정신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을 뜨면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분들한테는 심각한 후유증이 하나 남습니다. 바로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트라우마는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을 입으면 피부에 3도 화상을 입은 분들은 피부 치료를 받는데 한 3년 정도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3년간 치료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흉터가 생깁니다. 그럼 이 흉터는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흉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신 유가족들은요. 눈에 화상을 입은 것하고 똑같고요. 기억에 화상을 입은 것하고 똑같고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 심장에 화상을 입은 것하고 똑같아서 이분들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요. 흉터가 남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를 안고 계속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울컥울컥 올라와서 이분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요. 안타깝지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발 고독사에 제발 유가족이 좀 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3,378분은요. 누군가의 가족이 다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병고를 당하면 제가 일본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이 이런 치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프 케어라고 하는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 이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겠거니라고 하지만 20년이나 됐는데도 지금 가보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치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년 전에 이 고독사 유가족들 마찬가지고요. 2년 전에 여동생을 20일 만에 발견한 언니는 지금도요. 계속해서 죽으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죽어야만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족들만의 문제일까? 9층에 혼자 살고 계신 분이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8층으로 핏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천장에 봤더니 피 얼룩이 져 있어요. 벌어진 틈새 사이로요. 핏물이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끔찍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일찍 조금만 일찍 손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운 순간이 더 많습니다. 제가 75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되었는데요. 겨울에 동상을 입었던 모양입니다. 치료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니 다리가 썩어 들어갔어요. 다리를 쩔뚝쩔뚝 걸으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분이 다가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다리가 왜 이러세요?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아들한테 연락해야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손을 짤레짤레 들면서 아들한테 연락하시나 걱정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겨우 설득을 해서 아들을 오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치료시기를 놓쳤어요. 이분이 살고 계시는 곳이 전세 보증금이 걸려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찾으려면 계약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함께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을 들어갔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옥편을 열어보니까요. 옥편 사이에 곱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식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니까 냉장고 코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냉동실을 열어봤더니 햇반이 하나가 보였고요. 냉장실을 여는데 냉장고 오래 냄새가 화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레 봉지 2개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는 새 거였고요. 하나는 반쯤 비어져 있었는데 오뚜기 카레인데 그게 식당용 큰 거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뚜기 카레를 좋아하셨지? 냉장고 옆을 보니까는요, 종이컵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색깔이 노란 색깔이었고요. 대부분 밥풀이 이렇게 한 개씩 묻어져 있고, 그 옆으로 보니 물 끓이는 전기 포트가 있고, 그 뒤쪽으로 컵라면 드시고 남은 용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싱크대를 보니까 말라 있었습니다. 설거지 언제 했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휴지통에 보니까 나무젓가락이 이렇게 꼽혀져 있는데 나무젓가락을 빼보니까 밑둥지가 다 노란 색깔입니다. 그제서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이 카레를 죽처럼 개어가지고 식사를 하셨군요. 그런데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분이 그러면 편집증처럼 카레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알고 봤더니요, 신문 스크랩을 냉장고에다가 자석으로 붙여놓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강황은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 걱정한다고 치매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아들이 전세계에서 찾았다고 미소를 띄고 있으면서요, 환하게 울고 있어요. 안도에 미소를 보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들이요, 울면서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자신의 스마트폰이었어요. 아버지가 후하고 촛불을 끄는 장면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집에 아들이 4명이었어요. 막내가 달려갔고요. 며느리도 4명이 있었고 그리고 손님도 8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화목한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6가족이었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본가에 형들하고 함께 우리 사귄 게 우리가 참 좋아서 형들부터 다 결혼을 했고요. 다 분가했고 맞벌이하고 아이 놓고 정신없이 살다 보다 보니 본가에 엄마 아빠 2분이 계시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었는데 엄마가 그만 몸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병수발을 하느라고 우리 형제들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좀 지친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계속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고요. 그런데 엄마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 집에 아버지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실 것 같아서 형들한테 함께 의논을 했는데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자 우리가 라고 했는데 누가 모실래? 라고 하니까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게 그리고 공평하게 우리 돌아가면서 모시자 라고 해서 순서를 정했대요. 처음에는 순서를 정해서 모시기로 했고 본가를 팔아서 이곳 전셋집으로 옮겨왔고요. 그리고는 형부터 한 분 한 분씩 아버지를 모셨는데 아버지가 자꾸 불편하니까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왔는데 본가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데요. 이사를 해서 여기에 와놓으니까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순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동생한테 미뤘고 동생은 형들한테 미루고 순서는 없어지고 아버지는 집어 가는 경우가 더 많고 걱정되는 아들들이 전화 한 통씩을 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아버지가 어때요? 라고 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괜찮다라고 해서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시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악마 같았던 그 아들의 모습이요. 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구독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자녀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인종을 못 보는 것만 하더라도 불효를 저지르는데 하물며 부모님의 시신이 훼손될 정도로 방치한다? 그러면요 전부 불효자로 만들고 이웃 주민들은 아주 살기 힘든 무관심한 마을이 되거나 복지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다 덮여버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분도 이 사람 사회생활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하고 취급받아버리는 게 바로 고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가해자가 있습니까? 가해자가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원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피해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이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 가족이 아니고 이웃이라 하더라도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되고 관련 종사자만 하더라도요 소방관, 경찰관, 교보약자, 시신을 이송하는 사람들, 장례 지도사들 요즘은 사회복지사나 이 통장님들까지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적 피해도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아무도 발견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기 안에 있는 이 깨끗한 내장재를 다 뜯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다시 밀어야 합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일으킵니다. 요즘 고독사 때문에 연세가 조금 드셨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임대인들이 집을 잘 안 들려고 합니다. 왜? 돌아가시게 되면 사고 물건이 되어서 아예 다른 사람들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심지어 유튜브에 보면요 사람이 죽은 집을 골라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유튜브에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여나가는 이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독사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어느 쪽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이게 더욱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일본, 위쪽은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슷한 간격으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구 구조가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 문화도 거의 비슷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한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본을 딱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율이 증가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일본은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고 47년도부터 49년도 사이에 3년 동안 약 810만 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한 해 260에서 280만 명씩 태어납니다. 많은 인구가 태어났는데요. 얼마나 많이 태어났으면 이 세대를 보고 단카이 세대라고 합니다.
단카이라고 하는 뜻은 덩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53년도에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55년도부터 63년도 사이에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납니다. 900만 명이 태어나요. 이분들이 지금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요. 일본은 80을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70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계셨는가를 보면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계시지 싶습니다. 혹시 나는 이 세대에 해당한다. 나는 베이비부머 세대다라고 혹시 계시는 분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옛날에 국민학교 다니셨죠?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이었습니까? 예? 50명? 60명? 70명? 80명? 예? 80명이었어요? 80명보다 난 좀 더 많았다. 오전반, 오후반? 오전반, 오후반에 80명씩 이렇게. 형제들은 몇 남매였습니까? 7남매. 예, 또 5남매? 9남매. 9남매. 난 9남매보다 많았다. 혹시 많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여쭤보니까요. 18남매도 있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 한 반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20명? 예. 20명? 15명? 그럼 형제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나 아니면 둘? 그리고 이때는요, 베이비부머 세대들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봐 보십시오. 명절이 제일 싫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가씨들이 나이가 30살인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노처녀라고 불렀잖아요. 명절 되면은 결혼 언제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노처녀 소리 듣기 싫어서 결혼을 다 빨리들 하셨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가씨들이 30살 넘었다. 노처녀라고 부릅니까? 예.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만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사회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면요. 일본은 고도 성장기로 가다가 저성장기로 확 갔고 잃어버린 30년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고속 성장으로 꽉 하다가 이제 앞으로 비슷한 또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별한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단카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망하기 시작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을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서 대량 죽음의 사회라고 하고 있고요. 이 대량 죽음의 사회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고독사 위험의 사회라고 합니다.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들 대가족으로 살고 있다가 백가족으로 살고 있고 한 집에서 다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다 분가해서 살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늙어가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하고 두 사람이 남게 되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둘만 계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까?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습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다. 그런다면 혼자 남게 되는 분들이 할머니 혼자 남아서 저렇게 넓은 방에 혼자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앞으로 한꺼번에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핵가족 고령화라는 게 지금도 문제인데 이게 동시에 오고 있고요. 지금도 1인 가구 문제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꺼번에 노령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위기가구 숫자는 나이키 곡선을 그릴 예정입니다. 위로 훅 하고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좀 보이시나요? 이대로 가만히 냅두면요. 앞으로 고독사는 쓰나미처럼 오를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일본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는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이고 뭐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 그래서 발벗고 나섰는데
이게 곧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해결 방안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니까요. 제가 20년 정도 쭉 보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의식 구조가, 의식 문화가 훨씬 선진 국가입니다.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에 다녀오셔서 일본 같더니 엄청 거리도 깨끗하고 담배꽁초 하나 안 버리더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본에 갔더니 음주운전도 안 하고 불법 주차도 하나도 없고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의식 수준이 억수로 높은 것 같아. 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 실제 왜 그러냐면요. 벌금이 엄청 세서 그렇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이 세요. 그러면 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호주머니 넣는 게 낫겠습니까? 호주머니 넣는 게 낫습니다. 음주 단속하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반입니다.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경광등을 들고 이렇게 흔들고 계십니다. 나 음주 단속한다라고 하는 거 다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쪽에서 갑자기 흔들거리면서 가면요. 뒤에서 일반 승용차가 따라가는데 갑자기 경광등을 윙 하면서 펼쳐가지고는요. 앞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면 앞에서 이렇게 돼가지고는요. 딱지 끊어가지고 딱지만 끊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차 팔아야 됩니다. 차 빼뜨려버립니다. 벌금 엄청나게 세요. 음주운전 하는 게 낫겠습니까? 대리운전 기사 부르는 게 더 낫겠습니까?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말을 조금 안 듣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데 항상 헬멧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헬멧 잘 쓰고 다닙니까? 안 쓰고 다닙니까? 잘 안 쓰고 다닙니다. 그러면 딱지를 끊으면 누구를 위해서 딱지를 끊는 거예요? 헬멧 쓰시오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자기가 좀 지키세요라고 하는데도 그걸 말 안 듣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포항에는 전혀 없겠죠?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말을 좀 안 듣는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재난이 생겼다 똘똘 뭉치는 데서는요 끝내주는 민족입니다. 1997년도에 우리가 국가 재난의 위기를 봤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금모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금모으기를 해가지고 IMF를 벗어난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폐물들 있잖아요. 결혼 반지며 또 그런 목걸이며 이런 폐물들 갖다가 다 모은 거는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애들 거를 그때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돌반지 그죠? 그거 애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고객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들고 나왔죠. 그 애들이 지금 30살 돼 갑니다. 진짜. 이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금값도 비싼데.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금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금 모으기를 해서 IMF를 극복을 했습니다. 대단한 나라 국민성입니다. 또 우리가 2002년도에 보면요 한일 공동 개최를 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을 한일 공동 개최를 했는데 일본은 파란 색깔 옷을 입고 응원을 했고 우리나라는요 빨간 색깔 옷을 입고 응원하면서 우리는 몇 강까지 갔습니까? 4강까지 월드컵 4강을 갔던 나라입니다. 그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16강도 한 번도 못 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16강도 아니고 4강까지 간다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일본은 파란색 옷을 입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원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빨간색 옷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고함을 치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붉은 악마라고 부릅니다. 아니 해외에서 와가지고는요, 볼 한번 잘못 쳤다가는 악마들 때문에 밟혀서 죽어서 저 나라 못 갈 것 같은데 볼 넣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겁주는 거 하나만큼 더 똘똘 뭉쳐서 합니다. 누구한테 배우지 말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박수 3번을 딱 쳐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합 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준비됐습니까? 하면 약 해가지고는요, 박수 3번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합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박수 3번 시작! 오십시오. 끝내주지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박수 3번 안 가르쳐 드리고 제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어떤 DNA가 흐르고 있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도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대한민국!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도 배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몸속에 끓는 피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몰랐으니까 이 문제를 가만히 냅뒀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부 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관심을 알게 되면, 딱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서해 앞바다에 기름 유출이 되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파도가 전부 다 없애줬습니까? 어쨌습니까? 전부 자원봉사자인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다 닦아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성 대단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고독사 없앨 수 있습니다. 대신 뭉쳐서 단합해야 합니다.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점 1. 고독사 예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해보니까 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1인 가구에 너무 관심을 가지더라. 그래서 한 차례 개정을 합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우리 보호하자라고 했고요. 또 하나 더, 이번에는 시신이 언제 발견되느냐가 뭐가 그래 중요합니다. 살아계실 때를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자라고 해서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게 실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원들 건기 하나를 끝내줍니다. 8개월 동안에 30만 건의 변사 사건을 다 찢어가지고 고독사 사망자 숫자를 통계치를 내었습니다. 2021년도에 3,378건입니다 라고 하는 수치를 발견해서는요,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딱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정확한 통계치가 없습니다. 추정치만 있습니다. 최근에 추정치가 발표되었습니다. 6만 8천 건 발생한다. 그런데요, 우리는 3,378건까지 끝다리까지 딱 다 나왔는데요, 남성과 여성 어느 쪽이 더 많이 증가했겠습니까? 남성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5년 사이에 1000건이 증가했는데요, 남성이 5대5 가운데서 그러면 몇 대 몇 정도로 많이 증가했겠습니까? 몇 대 몇 정도? 7대 3 정도 많이 증가했을 것 같아요. 9대 1만큼 증가했습니다. 여성분들이 5년 사이에 100명 증가했는데 남자들은요, 무려 900명이 증가했다고요. 도대체 5년 사이에 남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연령대를 보니까는요, 5, 60대가 1등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를 보니까 주택이 1등이었고요, 빨간 색깔이.
하늘 색깔이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색이 2등이었고 그럼 40대와 70대는 그럼 안전하냐? 40대, 7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있는데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대부분 다예요? 고독사 고위험군들이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발견했는가를 보니까는요,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이 세 번째였어요. 이웃 주민들이 왜 발견했겠습니까? 냄새가 났다. 냄새가 났으면 시신의 상태는 부패한 상태. 이걸 목격한 이웃 주민들이 1년에 560명씩이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들은요, 5년 동안에 무려 3,500분이 자신의 세입자들이 이런 끔찍한 변고를 당했는데요. 이걸 목격하신 분들이 3,500명입니다. 이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임대인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요, 새를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잘 살고 계시는지 꼭 확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1등이었어요. 이만큼 많이 발견되는데, 자, 왼쪽이 남성, 오른쪽은 여성입니다. 남자들의 5, 60대가 쭉 많이 태어나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남성들만 고독사하고 다 죽고 나면 여성분들은 안전한 사회일까요? 다음 순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5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음 순서는요, 이제 여성들 순서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많은 고독사 사망자 숫자는 지금 7, 80대 할머니들입니다. 그러니 5, 60대 남성분들 다 떠나보내버리고 나면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여성분들만 남아서 여성분들 고독사 엄청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고독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도 이 회의에 몇 년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보건복지부에서만 한 게 아니고 관계부처 합동을 해서 꼼꼼하게 기본 계획을 세웠고요. 여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포항시에서도 기본 계획이 다 나왔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 부분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연고 사망자하고 고독사 두 가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요, 연고가 아예 없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세 번째는요,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하고 고독사는 전혀 다른 경우인데요. 문제는 세 번째 유형의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자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연고 사망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살아있는 사람들 복지 예산을 가지고 이 돌아가신 분들 예산을 전부 다 써야 되는데 장례 치러드려야 되지요. 그 다음에 무연고 사망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연고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신문에다 공고를 내야 하는데 하루에 공고 내는데 무려 160에서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지금 3월 달에 예산이 끝나버렸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제일 걱정인 이런 지자체까지 있을 지경입니다. 지자체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민간에서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특별한 문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일본의 관의 모습입니다. 관이 조금 어떻습니까? 좀 화려하죠? 화려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늙어가다 보니 부모님들 떠나보내고 배우자 두 분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연세가 좀 들었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자신들의 장례를 잘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장례는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왕 자기가 준비하는 관이다라고 한다면 나무 색깔 일명 똥색관을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화려한 관을 준비하시겠어요? 어느 쪽 관을 준비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까? 화려한 관을 준비하는 게 낫다.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특별한 박람회가 있습니다. 장례박람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례박람회가 있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니까요, 노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장례박람회라고 하는 게 생겼고요. 장례박람회를 뛰어넘어서 사망 전부터 사망 이후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는 엔딩 산업이라는 게 발생을 해가지고요. 엔딩 박람회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AI 스님입니다. 일본은 장례를 95%를 불교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스님이 오셔가지고는요,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워주시거든요. 그리고는 거마비를 한 50만원 정도 받아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AI는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마하반이냐 학습이 되어 있어서 가격이 좀 싸다고 합니다. 10분의 1가격 5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AI니까 계산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금을요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큰아들한테 얼마 들어왔습니다. 작은아들한테 얼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몇 건 썼고요, 밥그릇 몇 개 나갔습니다. 장례 비용이 얼마 나와가지고는요, 부조금에서 장례비 쫙 빼니까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쫙 정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님은 목탁만 치고 주판도 안 들고 왔습니다. 근데 50만원이고요. AI 스님은 5만원인데 부의금 정산까지 싹 다 해줍니다.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야, 참 별의 별 군데에서 인간의 일자리가 다 뺏기고 있습니다. 관과 수의가 이렇게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유골함이라고 하는 게 점점 작아지고 저렇게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골함에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장 문화였는데 매장으로 하다 보니 전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관도 수이고 전부 다 사람은. 그런데 이제 화장물이 전국 단지로 90%가 넘었습니다. 납골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요. 납골당에다가 납골을 하다 보니 최장 몇 년간 보관할 수가 있냐면 1차 15년이고 5년씩 3번 연장을 해서 총 30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30년 후에 이제 유골함을 꺼냅니다. 꺼내서 유분은 뿌리거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남아있는 저 유골함은 중고로 30년 동안 쓴 거예요. 저거를 여러분들한테 쓰는 거 공짜로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쓰세요라고 나눠드리면 나눠 가지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공짜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몇 천만 개가 나올 거예요. 한꺼번에 몇 천만 개가 나오면 이거 썩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목장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바다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양장이라고 하는데요. 인천과 부산에는 해양장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해양장 문화라고 하는 분들은 예전부터 썼던 겁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저기 경주에 가면 있잖아요. 네, 태종 무열왕릉이 있죠. 바다에서 장례를 치렀던 방식이 예전부터 해왔던 고유의 방식이 있습니다. 문무왕릉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무왕릉을 잘못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문구차고요. 위에 있는 거는요. 저게 바로 유채보관함이라고 합니다. 문상객들이 버스를 대전해도 안 옵니다. 안 오니까는요. 이게 문구차를 더 이상 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만 지내는 가족장이 있고요. 저게 유채보관함인데
화장장이 줄었으니까 3일장을 치르거나 4일장, 5일장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다 보니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시신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유체 보관함을 만들어서 바퀴를 달아서 장사가 잘 안 되는 호텔에다가 먹습니다. 옆방에는요, 서울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문상객을 맞이하는데 이름하여 시신 호텔이라고 별의별 게 다 생겼습니다. 자, 장례가 간소화해지거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요. 노인들, 특히 시니어들을 상대로 웰다잉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조금 돌아보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웰다잉 문화가 굉장히 형성되고 있잖아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분들을 작성을 하는 존엄사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웰다잉 문화는 조금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얘네들은 상속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상속은 누구한테 해주는 겁니까? 자녀나 손자들, 그러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재산을 상속하는 돈만 물려주는 걸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재산뿐만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전통, 특히 된장 담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간장 담는 방법, 이렇게 김치 담는 방법처럼 전통을 물려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족보라든지 또 가보라든지 자신이 경험을 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마무리 활동, 일본어로서는 슈카츠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활이라고 하는 문화가 다양한 곳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돌봐주자라고 하면서 언니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50대는 60대를, 60대는 70대를, 70대는 80대를 건강할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 돌봐주고, 본인들이 나중에 조금 돌봄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자라고 해서 세대 간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로 징후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고독사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분들을 안내를 하는데요. 고독사 현장에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인데요. 쓰레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먼지가 쌓여 있거나 옷이 여기저기에 널브러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이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집입니다. 우리 집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독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집들에 대한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초대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할 수 없는 집들입니다. 이 집들. 이런 집인데 다른 사람들 집에 오세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집에 가도 되나라고 하는데 아니 됐다 오지 마라라고 하면요, 고독사 고위험군입니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래를 열어놨는데도 아무도 안 걷어간다든지 아니면 전등불에 변화가 없거나 위치안에 뭔가가 자꾸 쌓인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라고 하는 변화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뭐 조심하십니까? 조심하시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자나 깨나 고독사를 함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독사는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 가운데서 하나라도 약해지면 곧바로 고독사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고독사를 원인을 분석해보면 하나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원인 분석을 한 거하고 똑같이 불이 났다 그러면 추적해 나가서 발화 지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너무 특수청소 업체들이 싹 그냥 다 없애버리니까 원인을 밝힐 수가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독사 현장에서 사회적 부검을 한번 해봐 보면요, 이 네 군데는 똑같은 고독사 현장인 것 같지만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각각 다릅니다. 산화한 원인도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겪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보이잖아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 가운데서 최근에 자살로 인한 사망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자살로 사망하는 분들 중에서 40, 60대 중장년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건데요. 이게 제일 위험한데 특히 더욱더 위험한 수치는 7, 80대 노인분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절대 수치는 낮지만 살아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부모 숫자가 작기 때문에 절대 수치가 작지만 전체율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안 하도록 해야 될 부분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고독사를 너무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사람이 있다가 함께 계시다가 혼자 되었을 때는 더 위험합니다. 이분은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장애를 얻었습니다. 엄마하고 두 분이 계시다가 엄마가 그만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안타깝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약주만 드셔서 그만 고독사로 기록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이런 분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 두 분이서 계시다가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랬잖아요. 확률적으로 보니까는요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에 남편분이 혼자 남아서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95%가 된다.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아내분이 혼자 되게 되면요 장수할 확률이 95%가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욱더 장수하시는 분들은요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경우가 제일 장수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옆에 계시는 분들 원수라 생각하지 마시고 시댁 가셔서 강아지 산책시킬 때 꼭 배우자분들 손 꼭 잡고 함께 산책하십시오. 최근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유형들을 보면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아동이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곁에서 함께 돌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사건이 있는데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성북 내모녀 사건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하는 게 공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보다도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좀 주시는데요.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십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낼 수 있으시겠죠? 서로 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잘 보시고 위기가구들을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쌀을 나눠드리는데 식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방치하거나 하는 분들, 또 최근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건강을 잘 돌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많이 드시게 되면 탄산음료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당뇨가 거의 오고요,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으로 소리 소문 없이 한 방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분들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살 살 것 같지만 실제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은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수치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100살까지 1% 산다고 하시면요, 반대편에 54세의 1% 사망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정해집니다. 다 100살까지 살 것 같지만 99세가 2% 생존하고 계시면 55세도 2% 사망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요, 제가 69년생입니다. 이제 만 나이로 이제 55세입니다. 혹시 50대 계십니까? 50대? 네, 50대 손 한번 들어봐. 우리들 가운데서요, 손 드신 분들 20분 가운데서 한 분이 올해 사망한다고 해요. 60대 혹시 계십니까? 60대. 60대는요, 손 드시면 10분 가운데서 한 분 비율이라고 합니다. 70대 계십니까? 70대? 70대는요, 5분 가운데서 한 분 사망하신다고 합니다. 점점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러니 20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해당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끝까지 100살 이상까지 살 거냐,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고독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이 네 가지를 밸런스 있고 균형 있게 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은 고독사의 유가족이 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못하는 고독사 유가족이 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이걸 꼭 지키기 위해서 단합되면 반드시 고독사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걸 구호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같이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다짐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준비됐습니까? 라고 하면요, 오른쪽을 벌쩍 들어서 이압이라고 해가지고는요, 제가 선창을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해서 다짐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나부터. 지금부터. 가까운 곳부터. 고독사를 꼭 예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열띤 강의와 총강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문은 누군가 밀거나 당겨서 열지 않으면 항상 닫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무거운 문이더라도 누군가가 열려고 노력한다면 결국엔 열릴 것이고 계속 열린 상태로도 둘 수 있을 겁니다. 복지사각지대 속에 고립 위험가구의 마음의 문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서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문제가 비단 공공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민간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적 문제임을 일깨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명강의를 해주신 김석준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청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쓰나미가 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하나가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기가구 발굴을 하면 대상자분들에 대한 신고를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을 하셨고요. 앱을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QR코드가 있거든요. QR코드로 이제 앱 브라우저 열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앱 가입을 하실 때 양말 있는 저 다리 쪽에 3개 줄 있는 거 보이시죠? 메뉴에 저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앱 설정에서 확인하고 회원 가입 탭이 있거든요. 중간쯤에 클릭을 하셔서 이제 본인 인증을 휴대폰으로 하시고 이제 일반 회원 가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 신고 의무자는 이제 저희 담당자 복지 공무원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업무 유관자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회원 정보를 입력하실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이시면은 각자 맞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다 등록을 하시면은 가입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